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 대책반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취재진과 만나 자진 출국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절차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자진 출국으로 귀국할지 아니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미국 체류 여부를 가리길 원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진 출국의 경우 미국 5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퇴거 명령을 무시해 구금됐고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는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퇴거 명령을 무시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수는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추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놈 장관의 추방 발언이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관계자는 놈 장관의 추방 발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퇴거 명령을 무시해 체포했다는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 전에 미 당국이 퇴거 명령을 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encouraging all companies who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help us our economy and employ people that we encourage them to employ U.S. citizens and to bring people to our country that want to follow our laws and work here the right way.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번 조지아 사태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올 때 게임의 규칙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해준 기회가 됐다며 대미 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상견례도 안 할 만큼 냉랭했던 정청래 장동혁 여야 수장은 처음으로 악수도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오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두 손을 내밉니다. 장 대표도 여야를 상징하는 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손을 건네고 정 대표 역시 밝은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각 전당대회를 거쳐 정식으로 선출된 거대 양당의 대표. 상견례도 안 할 만큼 거리를 뒀던 두 사람이 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보기 좋은데. 물론 뼈 있는 농담이 오가는 등 뒤끝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애둘러 꼬집었고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을 조목조목 비판할 거란 점을 예상했다는 듯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쏘우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쏘았습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과 경제, 외교 성과 등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고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 역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함께 참석한 오찬이 끝난 뒤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 면담이 이루어진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반영된 거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특검을 둘러싸고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내란 세력을 척결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위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이어 지도부까지 언급하는 논란이 아주 큰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 설치인데요.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의 초선 박희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특검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또 때렸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때처럼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라며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각오를 밝히며 내란 척결, 단일 대우로 흘러가던 회의는 초선 박희승 의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발적인 소신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박희승 의원님, 일단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보수 야당에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 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회복, 내란 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은 모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본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리스크를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장을 짓느니 차라리 관세 내면서 수출하는 게 낫다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리 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국에 투자를 늘렸죠. 그
그 규모만 1,500억 달러, 209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민 단속은 강화되고 안 그래도 현지 인건비는 비싼데 숙련공 구하기는 힘들죠. 미국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현지 인력 중엔 반도체 클린룸을 처음 봤다거나 대규모 공장을 지어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비싼 인건비를 주고 가르쳐서 공장을 지으려니까 한숨이 나오겠죠. 미국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10년 동안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돈이 28%나 더 들어가는 가성비가 낮은 투자인 셈입니다. 모든 비용은 달러로 투입되는데 환율과 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 값도 덩달아 뛰는 것도 부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도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유례없는 미국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스포츠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팀의 이름을 바꾸라거나 또 골프 단장에게까지 참견하는 트럼프의 스포츠 정치를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롤렉스의 초청을 받아서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롤렉스, 관세 전쟁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스위스 브랜드죠. 미 언론들은 관세 문제로 트럼프 눈치를 봐야 하는 롤렉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초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더 볼까요? 내년 독립기념일엔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열겠다고 했는데 UFC 회장이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입니다. 또 인종차별 논란으로 이름을 바꾼 야구와 미식축구팀에게 예전 이름으로 돌아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포츠와 관련해서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스포츠를 정치적 이미지와 또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강한 보수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런 트럼프의 스포츠 러시가 팬들과 선수들에게 반감을 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제2의 강릉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분석했습니다. 지도와 사진으로 자세히 보시죠. 먼저 경북 문경의 유일한 상수원 경천호를 보겠습니다. 수위가 크게 낮아져서 바닥이 드러난 게 보이죠. 주민들은 농사는커녕 식수가 끊길까 벌써 걱정입니다. 문제는 문경과 상황이 비슷한 곳이 많다는 건데요. 다목적댐이나 용수댐, 저수지가 딱 한 개인 곳이 81곳, 아예 없는 곳도 26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새어나가는 물, 노수율까지 높으면 가뭄 위험이 커지겠죠. 수원이 1개 이하면서 상수도 노수율이 강릉보다 높은 시군이 37곳,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 경북 8곳, 충남과 전북 4곳 등이 가뭄 취약 지역입니다. 영덕과 구례, 영동, 평창은 강릉보다 저수량도 적었습니다. 연간 6,900원어치의 물이 새어나간다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돌발 가뭄도 늘고 있죠. 10년 동안 강원 지역 가뭄의 40%가 돌발성이었습니다. 지하댐을 짓고 수도관을 개선하는 등 상수도 인프라를 늘려서 가뭄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요즘 점심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밥값이 비싸서 편의점에서 때운 적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외식은 사치, 직장인들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슬픈 점심을 먹는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7,000원, 칼국수도 만원인 시대죠.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 때문에 식자재 값도 오르면서 점심값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오는 직장인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김밥이 2년 전보다 13%, 비빔밥은 11%, 김치찌개와 백반은 9% 올랐습니다. 강남이나 광화문, 여의도 같은 오피스 상권은 더할 겁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후다닥 점심을 먹고 오는 직장인도 많아졌습니다. 괜찮은 구내식당이 있으면 근처에서 원정을 온 직장인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외식이 주니까 식당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음식점 약 11만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버티기 힘든 고물가 시대, 오늘도 출근길에 나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9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의원이 재산 신고액의 2배가 넘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자료를 확보해 이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신고한 자신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이춘석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4억여 원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거래 말고도 3년 넘게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차명거래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선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라는 진술인데 경찰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차명 주식 계좌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입금이 이뤄졌고 입금 시점과 주식 매매가 일부 겹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더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 과장을 지냈습니다. 경찰은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자료를 확보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공개 AI 관련 정책 자료를 확보해 이 의원의 주식 매매 종목과 비교해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기부나 국정기획위원회나 이춘석 의원 측에 사업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경찰이 이 의원의 관련 혐의를 얼마만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20대 남성이 길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단 투기를 목격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곡을 벌였는데 최근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반바지 입은 남성이 급히 달아나고 경찰관들이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길에 버린 20대 A씨입니다. 순찰 중 무단 투기를 목격한 경찰이 불심 검문을 시도하자 갑자기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달아난 겁니다. 건물 틈으로 200m가량 달리다가 상가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계단에 남아있던 혈흔을 따라가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신발 없이 달린 탓에 발에 상처가 생겼고 혈흔이 발자국으로 남은 겁니다. 상처에도 아랑곳 없이 달아났던 A씨. 확인해보니 공동상해 등 강력범죄 2건으로 검찰이 쫓고 있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 수배자가 조용히 이제 슬리퍼를 벗더니만 맨발로 이제 도주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도 사기 범죄로 수배 중인 60대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밀착형 순찰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국 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일단은 자진 출국 절차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앞으로 대미 투자에 있어서 이후 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차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이 됐다.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진 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또 이민수장이 추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양쪽의 이야기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추방, 자진 출국 다른 겁니까? 네, 이게 보면 이제 뭐 한미 당국에서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이렇게 예.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진 출국 같은 경우는
강제 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강제 추방됐다면은 추방 명령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미국의 재입국이 금지되는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자진 출국하게 되면은 이러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만약에 자진 출국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있었다. 비자에서 허용되는 예.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거나 뭐 범죄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3년이나 10년 동안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이런 그 별도의 입국 제재 조치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진 출국이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이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FTA 협정하고 나서 뭐 쿼터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못했던 건가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호주나 뭐 칠레, 싱가포르,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처럼 전용 전문직 비자 트랙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 뭐 투자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운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또 수시 인력 수요를 계속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없어가지고 이 틈을 이제 B1이 단기 상용 비자나 아니면 ESTA가 그 여행 비자로 예. 관행적으로 이제 메운 게 지금 이런 사태를 부른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ESTA가 여행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이제 급증한 경우가 됐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고 이러한 전문직 비자 트랙을 신설하려고 2013년에 이제 113대 이제 의회에 이제 발의했는데요. 118대, 그러니까 2024년에 24년에서도 이제 재발이 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FTA 수준의 한미 간의 인력 이동 파트가 이제 부재하게 되면은 이러한 대규모 제조 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력의 합법적인 신속적인 이 투입이 막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요. 이게 새로운 그 신설, 그러니까 E4 비자 같은 거,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쿼터 심사에 대해서 이제 관소화하는데 협의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불법 내지는 편법이 있었던 거는 맞죠. 그런데 그렇죠. 지들이 비자를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주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묵인해줬던 것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 현지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은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직후에는 투자는 매우 환영한다. 예. 근데 이민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했듯이 빨리 그 이제 전문직들에 대해서 뭐 그 비자라든지 이런 쿼터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받겠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뛰어난 기술 인재가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입국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추후에 또 이런 발언을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같은 예.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이런 정치적 신호를 이제 주면서 동시에 또 산업 현실에 있어서는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위 조절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에서 좀 이런 엇박자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 유치랑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지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정책이다. 그래서 예. 가변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건데 이번 단속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 현재 공장 짓기보다 차라리 관세 내고 수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백악관의 톰 호먼 이제 보도자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경 차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현장 불시 점검을 하거나 근로자 신원 검증, 뭐 서류 감사를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출장이나 파견을 보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축소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나 LG, 뭐 에너지솔루션, 뭐 합작회사가 조지아에 지금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뭐 SDI, SK 하이닉스 등 한 22개의 그 현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그러면 이제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공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이제 사례가 확인이 실제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계 같은 경우는 하셨던 대로 출장이나 현장 그 파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이제 관세를 차라리 내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것도 똑같이 비용인데 이게 이제 비용하고 리스크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불확실성이 더 큰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IRA나 칩스법 그다음에 이제 주에서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요. 총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소유 비용을 잘 분석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업종별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거는 필요성도 있지만은 사실 베트남 같은 대안을 두고도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그쪽에 압박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투자를 다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본 적이 있었는데 동네 상가에 수금하러 다니는 깡패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와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국내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사실은 시장에 어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압력을 많이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재부가 기존에 이제 한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강화하는 개편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의 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해가지고 양도세 부과하겠다. 이게 엄청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근데 형평성 논란도 또 이제 불거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에 정부 결정에 반드시 옳다고만은 못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라고 이제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대통령하고 또 여당 지도부도 상향에 대해서 이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네.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다시 이제 50억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찌됐건 말을 다시 뒤집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뭐 당장 50억 원으로 바로 올리겠다보다는 이제 10억에서 50억 사이에 구간 세분화 방안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력 검토안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을 또 완화해야 되는 동시에 세소 확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설계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요. 원칙대로 금투세를 도입을 하고 양도세나 거래세 이런 이상한 세금은 그냥 없애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이 부동산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와중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세 같은 거를 부과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투자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비슷한 그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부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금투세에 또 부과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세수도 확충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까 말까라는 논의보다는 정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정부가 이렇게 세수 기반 확대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지금 나라 살림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 동안 440조 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이 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뭘 말합니까? 이게 아주 이제 빚으로 보자면 질이 나쁜 빚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갚을 여력이 없거나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 당장 갚을 수 있는 어떤 그 대응 자산이 없는데도 빚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건 꼭 갚아야 되는 빚인데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빚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세대에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 채무가 넘어가는 이제 빚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살림에 있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일반 회계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적자성 채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이게 세대 간 이전 부담을 매우 키우기 때문에 진납품 빚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채다.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세금 만약에 국가가 아주 잘 살림을 못한다.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그 적자가 난다 회계상으로 그러면 이게 조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은 이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다음에 지출을 개혁해가지고 좀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 상환 압력이 증가하는데 증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성장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조세 이제 증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과 빚 사이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균형점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잘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나 R&D나 인적 자본 같은 부분에 향후에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럴 투자가 성장 기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이제 뭔가 그 요인을 이제 지출 리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복지가 과도하게 이제 그 복지 지출에 대한 그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고 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제 성과 기반으로 예산을 좀 다시 디자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게 이제 일몰 평가제, 일몰이랑 이제 평가제로 저효율을 가진 이제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 같은 거 좀 정리를 하고 세입 기반은 확충하고 이런 형태로 성장에 유리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이제 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 4.5일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융권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주 4.5일제 이야기는 뭐 대선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걸었었던 문제고 이게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금융노조가 이제 9월 26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구한 게 주 4.5일제. 도입하고 임금을 5% 인상하고 그다음에 채용을 확대해라 이제 이걸 요구하는데요. 이게 생산성 자체가 안 줄면은 임금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 말씀하신 주 4.5일제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거고요. 이게 금융권이 만약에 선도를 하게 되면 서비스업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포용성하고 접근성, 창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하고 대체 인력, IT 개편 같은 관련된 전환 비용이 이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저는 뭐 4.5일제 좋고요. 주 2일제가 돼도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과연 모든 근로 현장에 다 적용할 수 있겠냐. 거기에다가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의무화했을 때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필요성과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약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산업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고 상한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본사나 사무직, R&D,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성하고 성과 연동이 잘 돼 있거든요. 실제로 설계가 잘 돼 있어서 4.5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생산성이 줄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까 실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동 집약적이나 생산 중심 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말 스타트업은 쉴 수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교대나 뭐 이런 납기 제약 같은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같은 경우 이제 일부는 벌써 유연 근무랑 뭐 해피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로 이제 실제 이걸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족도나 성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로 제조업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울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 일반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율이나 시범 사업으로 먼저 펼친 다음에 이게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일반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쟁 회사인 타이완의 TSMC나 뭐 엔비디아, 실리콘밸리 이런 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죠. 의무화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경기도 내 영화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병신 기자입니다. 이 영화관에선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기를 건네받습니다. 추가로 내는 돈은 따로 없습니다. 다 마신 컵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낭비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뭔가 편해요. 이렇게 잡는 게. 종이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반납된 컵은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세척, 고온, 살균, 검수 등 모두 7단계를 거쳐 다시 공급되는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메가박스 두 곳에서 지난 7월부터 다회용기를 시범 운영했더니 2주 동안 8,000개의 일회용품 대체 효과를 거뒀습니다. 고객님들 대부분 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시고 또 약간 몇몇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도 되냐 하는 정도로 약간 퀄리티가 좋아서 반응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관 다회용기 사용은 롯데시네마 5곳이 추가 동참하면서 모두 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에 5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조만간 팝콘 용기까지 다회용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일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2부분이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개봉 영화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자료를 보면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어제 오후 4시쯤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좀비딸과 F1 더 무비에 이어서 올해 관객들이 3번째로 많이 본 영화가 됐습니다.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국내 흥행 순위에서도 너의 이름은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내한 공연 중인 뮤지컬 위키드가 한국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위키드 제작사인 SN코는 지난 6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까지 누적 840회 누적 관객 100만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초연한 이후 이듬해 한국어 공연, 2016년 한국어 공연, 2021년 한국어 공연, 이번 내한 공연까지 5시즌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뮤지컬 관객 100만 명은 영화계의 1000만 관객에 맞먹는 성과입니다. 전자책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성인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종이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가 만 19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독서문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읽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0.4%였습니다. 이어서 웹툰 41.4%, 전자책 37.5%, 잡지와 웹진 34.9%, 웹소설 2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독서량은 종이책 기준으로 5.4권이었고요. 전자책은 1.4권, 오디오북 0.8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서울은 하늘이 흐리네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까? 네, 우선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서는 빗줄기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지난 주말에도 호우가 쏟아져서 이미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까? 네, 우선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이후 오늘 밤 사이 또 한 번 빗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일부 전남 해안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해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전남 남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해안가에서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전주 18.8도를 보이고 있고요.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제주도는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개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예년보다 덥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썰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